되길 바랍니다. 함께 웃고 함께 돌보는 이야기 스마일한 하루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네, 매달 건강보험료 고지서 받아보시면 항상 같이 나오는 항목 있죠. 바로 장기 요양보험료. 이게 우리 부모님이나 또 가족 중에 어르신이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정부 지원으로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사회 안전망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가지고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집에서 받는 돌봄, 그러니까 재가 서비스 강화,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딱 보여주는 게 아마 최근에 소식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2026년부터 적용될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인상된다는 거예요. 0.9448%로 결정됐다고 하죠. 올해보다 한 2.9% 정도 오르는 거고 세대당 월평균으로 따지면 517원 정도 더 내게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오르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어르신 수가 늘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뭐랄까 그 뒤에 더 큰 그림, 어떤 정부의 전략 같은 게 숨어 있는 걸까요? 이번 저희 분석은 바로 이 변화의 핵심 동력이 뭔지, 그리고 이게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 또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명확하게 짚어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혹시 가족 돌봄을 좀 고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분이시라면 오늘 저희 이야기 특히 더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보험료 오른다 이러면 사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돈이 부족한가 이거거든요. 실제 재정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자료를 보면 장기요양보험 재정 자체는 생각보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표면적인 인상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아는 현실이죠. 바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 즉 수급자 수가 정말 가파르게 늘고 있어요. 2022년에 한 100만 명 정도였는데 올해 2024년이죠. 벌써 116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와, 2년 만에 15만 명이 늘어난 거네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서비스 비용도 늘어나고 또 서비스 질을 높인다거나 요양 현장 종사자분들 처우 개선한다거나 이런 노력에도 당연히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용자가 늘고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비용 증가는 당연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비용 증가만으로는 설명이 좀 안 되는 더 근본적인 어떤 정책 방향의 전환이 감지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여기가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보험료 인상의 명분으로는 보장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강화의 방향이 매우 뚜렷하게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쪽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바로 재가 서비스입니다. 집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요. 아, 재가 서비스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님이 집으로 오시는 방문 요양이라든지 아니면 낮 동안 어르신 돌봐드리는 주야간 보호센터, 또 간호사님이 오시는 방문 간호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또 방문 목욕이나 방문 간호, 어르신 잠깐 맡기는 단기 보호, 휠체어 같은 거 빌려주는 복지용구 대여까지. 그러니까 시설에 입소하는 게 아니라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받는 서비스를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왜 정부가 이 재가 서비스 강화에 이렇게 힘을 쏟느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공된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역시 비용 효율성에 대한 정부의 어떤 전략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비용 효율성이요? 네, 좀 냉정하게 봤을 때 어르신 한 분이 요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시는 것보다 집에서 재가 서비스를 이렇게 저렇게 이용하시는 것이 장기요양보험 재정 입장에서는 부담이 훨씬 덜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는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시설보다는 집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시도록 지원하겠다. 흔히 말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죠. 아, 에이징 인 플레이스?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좋은 구호가 아니라 재정의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 매우 현실적인 정책적 베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집에서 모시기 좀 힘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요양원 알아봐야 하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흐름을 바꿔서
집에서의 돌봄을 최대한 강화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의 무게추가 확실히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집에서 노후를 보낸다는 기조 아래에서 동시에 재정 부담도 좀 줄여보려는 큰 그림이 있다는 거네요. 단순 복지 확대 차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어떤 전략적 전환이다. 이 말씀이 참 인상 깊습니다. 그러면 이 큰 전략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2026년부터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베팅을 뒷받침하려면 뭔가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올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 전략적 방향 전환을 위해서 2026년을 기점으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다양한 변화들이 추진됩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한 3가지 덩어리로 묶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덩어리는 집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을 늘리는 겁니다. 직접적인 지원이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월 이용 한도액 인상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별로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서비스 총 금액의 상한선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거 넘으면 다 본인 부담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2026년부터 이 한도액이 등급별로 최대 24만 7,800원까지 늘어납니다. 오, 꽤 많이 늘어나네요. 네. 근데 여기를 특히 주목할 점은 돌봄 필요도가 높은 1, 2등급 중증 수급자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한도액이 작년 대비해서 20만 원 이상 아주 큰 폭으로 오른다는 겁니다. 자료에 표가 나와 있는데 다른 등급하고 비교해보면 인상폭이 월등히 높아요. 와, 20만 원 이상이면 진짜 파격적인데요. 그쵸. 이게 단순히 돈을 더 준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중증 어르신이라도 가능하면 시설보다는 집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으시라는 정부의 아주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입소 수요도 좀 줄여보려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직접적인 지원 확대는 또 뭐가 있을까요? 가족 요양보호사 휴가제라고도 불리는 그 돌봄 가족 지원도 강화됩니다. 아, 가족 휴가제요. 네. 중증이나 치매 어르신 돌보는 가족들이 잠시 좀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 연간 이용 가능한 날짜가 기존 10일에서 12일로 이틀 더 늘어납니다. 이것도 월 한도액하고는 별도로 지원되는 거라서 1년에 열이틀 정도는 어르신을 단기 보호시설에 모시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해서 가족들이 좀 재충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매일 이어지는 돌봄에 지친 가족들한테는 정말 숨통 트이는 제도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숨통을 틔워주는 중요한 제도죠. 네, 재정적 지원 확대랑 가족 지원 강화. 이게 첫 번째 덩어리군요. 그럼 두 번째 변화의 덩어리는 뭘까요? 두 번째는 집에서 돌봄을 어렵게 만드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더 준다고 해도 당장 부모님 병원에 모시고 갈 사람이 없거나 집안 환경 자체가 위험하면 집에서 모시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아, 정말 그렇겠네요. 당장 몸 불편하신 부모님 병원 한번 보시고 가는 것만 해도 직장 다니는 자녀들한테는 정말 큰 부담이거든요. 시간 빼기도 어렵고.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 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 사업이 2026년 상반기에 시작됩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요? 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병원에 가실 때 요양보호사 같은 분들이 동행해서 접수부터 진료 보고 약 타고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게 사실 자료 제공해 주신 분도 현장에서 주간보호센터 운영하실 때 이 필요성을 너무 절감해서 자체적으로 직원이 막 동행하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너무 어려웠다고. 그렇죠. 센터에서 그걸 다 하기는 힘들죠. 심지어 센터장님이 직접 모시고 다닌 적도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가족들의 시간적 부담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담까지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이야,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반길 소식이겠는데요. 안전 문제는 또 어떻게 다룬다고요? 어르신들한테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낙상사고, 이걸 예방하기 위한 지원이 새로 생깁니다. 낙상 예방 재가 환경 지원 사업인데요. 어르신들 낙상은 단순 골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활동 능력이 확 떨어지고 자신감 잃고 우울증 오고 결국에는 시설에 가시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네, 맞아요. 한번 넘어지시면 그 후유증이 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집안에 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거나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환경 개선 비용을 1인당 평생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병원 동행 서비스처럼 2026 상반기 예정입니다. 집 자체를 더 안전한 돌봄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지네요. 네, 그런 거죠. 병원 동행이랑 낙상 예방 지원이라 정말 집에서 돌봄할 때 부딪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건드리는 정책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변화의 덩어리는 뭔가요? 세 번째는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자체를 늘리고 그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를 좀 더 효율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의 돌봄의 질과 범위를 한 단계 더 넓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죠. 서비스 종류를 밀린다? 그건 지금은 없는 새로운 서비스가 생긴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방문 재활이나 방문 영양 같은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서 2026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문 재활이요? 물리치료 같은 걸 집에서 받는 건가요? 네, 물리치료사나 자극치료사 같은 재활 전문가 또는 영양사 같은 영양관리 전문가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현재는 이게 의료법상 좀 제약이 있어서 물리치료사 같은 분들이 의사 지도 없이 단독으로 방문 재활 서비스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부분의 변화를 예고하는 겁니다. 자료 주신 분도 이미 예전에 의료기사법 개정 논의가 있을 때부터 이거 장기적으로 이런 방문 서비스 도입하려고 미리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측하셨다고 하는데 그 예측이 정말 현실화되는 셈입니다. 와, 방문 재활까지 집에서 가능해진다면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집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사는 것을 넘어서 이제 치료와 재활의 공간으로까지 확장되는 느낌입니다. 그럼 전달체계 효율화는 어떤 내용이죠? 크게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첫째는 재택의료센터 확대입니다. 이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루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댁으로 직접 찾아가서 방문 진료나 간호 같은 걸 제공하는 모델이고요. 둘째는 통합 재가기관 확대입니다. 지금은 방문 요양 따로, 주야건 보호 따로, 방문 간호 따로 이렇게 다른 기관에서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좀 번거로울 때도 있고요. 네. 이걸 한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해서 이용자는 편리하게 이용하고 기관 입장에서는 관리 효율을 높이자는 겁니다. 이 통합 재가기관을 내년에는 전국에 350개소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연계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째로 재정 지원 늘리고 가족 지원 강화하고 둘째로 병원 동행이나 낙상 예방처럼 현실적인 어려움 해결해주고 셋째로 방문 재활 같은 새로운 서비스 만들고 또 통합적인 전달 체계까지 구축하고 와, 정말 다각도로 집에서의 돌봄을 밀어붙인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이 모든 변화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역시 아까 말씀하신 에이징 인 플레이스 전략의 구체화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명백합니다. 정부의 그 전력적 방향 전환이 아주 구체적인 정책들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물론 자료에 보면 요양원 같은 시설 서비스 개선 노력도 언급은 됩니다. 예를 들어 유니트 케어라고 해서 소규모 생활 단위로 운영하는 거나 전문 요양실 확대 같은 계획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재가 서비스 강화에 쏟아붓는 정책적인 무게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은 작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핵심은 분명 가능한 한 집에서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고령 사회의 재정 부담을 어떻게든 관리하려는 아주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정부의 정책 방향이 확실히 시설 중심에서 집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그럼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크게 한 두 그룹 정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만약에 당신이나 당신 가족 중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고 가능하다면 집에서 함께 지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라면요. 이건 분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회요? 어떤 면에서요? 앞으로 집에서 부모님을 모실 때 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그것도 더 늘어난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만큼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병원 동행이나 낙상 예방 환경 개선 지원 같은 것들은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정보들을 잘 알아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질 겁니다. 네, 확실히 알아두면 유용하겠네요.
그럼 두 번째 그룹은요? 둘째, 만약 당신이 현재 요양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요. 이 변화의 흐름을 정말 정확하게 읽고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대비라면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요양원 하나 또는 주간보호센터 하나만 운영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나올 방문 재활까지 이렇게 여러 서비스를 결합한 통합 재가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 정책 방향과도 맞고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이 변화에 제대로 적을 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도태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정책 방향이 혹시 뭐 특정 정부의 이념이라던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추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자료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특정 정권의 이념적 선택이라기보다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인구 구조적인 변화 앞에서요. 사실 진보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지난 수년 동안 계속 일관되게 논의되고 또 추진되어 온 방향이라는 겁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어쩌면 정말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중요한 변화, 특히 집에서 받는 돌봄, 즉 재가 서비스가 어떻게 그리고 왜 강화되고 있는지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보험료가 얼마 오른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배경에 깔려있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즉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가기라는 거대한 정책적 전환,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서비스 확대 계획들이 있다는 점이었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라는 큰 도전 앞에서 우리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적응하고 또 진화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는 분명 새로운 선택지와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집에서 나이 들어가는 것이 어르신 본인에게도 또 돌보는 가족에게도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모두에게 정말 진정으로 편안하고 지속 가능한 현실이 되려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서비스 확충 외에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어쩌면 우리의 인식 변화라든지 공동체의 역할, 아니면 도시나 주거 환경의 설계 같은 더 근본적인 고민들이 필요하지는 않을지. 오늘 저희의 분석이 당신의 생각에 작은 씨앗 하나를 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